서울의 심장부 SJ그룹 타워의 44층 감사실은 인공적인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회색 캐비닛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공간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 한지원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그림자라 불렸다. 존재감 없이 파고들어 가장 깊숙한 곳에 부패를 드러내는 실력 때문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의도적으로 평범했다. 값비싼 정장 대신 기능적인 네이비색 수트,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얇은 금속태 안경이 전부였다. 그녀가 SJ그룹에 파견된 것은 일주일 전.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 감사였지만 실제 임무는 익명의 내부 고발에서 시작된 밑빠진 독을 찾는 것이었다. SJ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의 재무제표는 철옹성처럼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지원은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매 분기 정확히 같은 날짜에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이었다. 지원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숫자들이 그녀의 망막 위에서 재조립되고 해체되었다. 이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애쓴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이 자금의 최종 수신처인 페이퍼 컴퍼니의 등록 서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감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찔렀다. 향수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SJ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최연소 CEO 최유라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번 감사를 맡은 한지원 씨? 최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원의 책상 앞에 서서 마치 불결한 것을 보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원의 네이비색 수트와 낡은 서류 가방이 그녀의 눈에 거슬렸다. 듣던 것보다 훨씬 초라하네. 이런 사람이 우리 SJ의 장부를 본다고?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최유라의 오만한 시선을 마주했다. SJ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최유라 대표님, 제 복장이 장부를 읽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최유라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저항에 익숙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임무? 당신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 쓸 단어는 아니지. 내가 요청한 자료는 왜 아직도 검토 중인 거야? 당신들 때문에 내 중요한 미팅이 얼마나 늦어졌는지 알아? 정확성이 속도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장부에서는요. 지원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어제 오후에 대표님 비서실로 전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비서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화제를 돌렸다. 됐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 당신에게 배정된 이 사무실도 과분해. 지하 3층 문서 보관실로 내려가. 거기서 일해. 여긴 내일부터 우리 신규 TF팀이 써야 하니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방해 공작이었다. 지하 3층 문서 보관실은 와이파이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먼지 쌓인 창고에 불과했다. 중요한 재무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해야 하는 감사팀장에게는 최악의 근무 환경이었다. 대표님,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규정. 규정? 이 회사에서는 내가 규정이야.
최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장 짐 싸서 내려가. 아니면 당신네 회사 대표한테 전화해서 감사팀장 교체하라고 할까? 선택해.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최유라의 저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치했다. 초라하다는 말은 지원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상대방이 그녀를 얕보게 만드는 것. 지원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트북, 외장하드 몇 개, 그리고 두꺼운 파일철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순순히 지하 3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유라가 그녀를 먼지 구덩이로 보냈지만 그녀는 몰랐다. 먼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묻혀 있다는 것을. 지하 3층 문서 보관실은 예상대로 끔찍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공기는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철제 선반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고 거기에는 지난 30년간의 SJ그룹의 모든 기록이 잠들어 있었다. 최유라는 이곳에 지원을 가둠으로써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했지만 오히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지원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모바일 핫스팟을 켰다. 속도는 느렸지만 그녀가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은 가능했다. 그녀는 최유라가 지시한 업무, 즉 10년 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아까 발견했던 그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는 키워드로 과거의 모든 아날로그 문서들을 교차 검증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먼지가 그녀의 안경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20년 전의 기부금 영수증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최유라가 그녀를 이곳으로 보낸 의도는 분명했다. 쓸모없는 과거의 기록에 파묻혀 현재의 비리를 파헤칠 시간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무의미해 보이는 기록들 속에서도 패턴을 읽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서류철 하나에서 멈췄다. SJ 장학재단 특별 기부 내역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찾던 페이퍼 컴퍼니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그 서류철을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이 한빛 산부인과라는 이름의 병원으로 기부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병원이 이미 15년 전에 폐업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기부금은 최근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심지어 폐업한 병원의 이름으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령 법인의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빛 산부인과를 검색했다. 폐업한 병원의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 등기 기록까지 추적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마지막 소유주 이름을 찾아냈다. 임선희, SJ그룹의 총괄 집사이자 최유라 대표의 모친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내부 고발자가 언급했던 그림자 실세가 바로 임선희였을까? 지원은 조사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임선희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권한을 요청했다. 물론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그녀가 가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다시 문서 보관실의 선반 사이를 뒤졌다. 이번에는 임선희와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그녀의 발에 작은 상자 하나가 채였다. SJ그룹 30주년 기념 홍보 자료 팩이라고 적힌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브로셔와 기념 앨범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앨범 하나를 무심코 넘겼다. SJ그룹의 역사와 최 씨 일가의 사진들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최진석 회장이 지금의 최유라와 비슷한 또래의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최진석 회장과 그의 외동딸 최유라 5세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최유라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원은 그 얼굴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아이의 눈매, 작은 입술, 그것은 마치 오래된 거울 속에서 흐릿하게 잊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섬뜩하고도 슬픈 친숙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유일한 소지품인 낡은 펜던트를 꺼냈다. 사진 속 아이의 목에도 희미하게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그때였다. 문서 보관실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재빨리 앨범을 닫고 상자 안에 넣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SJ그룹의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일반적인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한지원 감사팀장님이시죠? 한 남자가 낮게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최 대표님께서 더 이상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순히 저희와 함께 가시죠.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상대방의 전력을 빠르게 분석했다. 두 명, 둘 다 훈련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퇴거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최유라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원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몰래 재킷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당신들의 대표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묻고 싶군요. 이것 역시 공식적인 업무 지시인가요?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비웃었다. 말이 많군. 그냥 조용히 따라와.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다가왔다. 지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동시에 다른 남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 그녀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가녀린 여성 감사팀장이 이런 식으로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원은 그 틈을 타 철제 선반 사이로 몸을 숨겼. 최유라 대표에게 전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감사실을 창고로 옮길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먼지 속에 묻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쓰레기들을 보내지 마. 지원은 미로 같은 선반 사이를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비상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의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한빛 산부인과 임선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낡은 사진 한 장. SJ그룹 타워의 지하 비상 계단을 빠져나온 한지원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나 공포가 아닌 극도로 냉정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습격은 최유라가 상상 이상으로 무모하며 또한 필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타워의 사각지대로 몸을 옮겼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감사팀의 공식 숙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중요한 감사를 맡을 때마다 사용하는 개인적인 안가였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녀만의 요새였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모든 보안 장치를 가동하고 샤워기부터 틀어 혹시 모를 도청 장치의 소음을 방해했다.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지원은 눈을 감았다. 최유라가 보낸 어설픈 깡패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를 처리하려 했다. 단순한 해고나 방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이었다. 그녀가 지하 문서 보관실에서 무엇을 보았든 그것은 SJ그룹의 후계자가 사람을 시켜 제거하려 할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두 가지 단서가 교차했다. 임선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한빛 산부인과의 유령 기부금,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낡은 앨범 속 아이의 사진. 그 아이는 최유라라고 불렸지만 지원은 그 얼굴에서 자신의 잊힌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지원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노트북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SJ그룹의 재무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조사였다. 그녀는 감사팀장 한지원의 권한이 아닌 어둠 속 그림자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 입양 서류를 추적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햇살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5살, 이름 한지원.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처럼. 햇살 고아원은 10년 전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았다. 지원은 고아원 폐쇄 기록과 관련자 명단을 훑어내렸다. 대부분은 흩어졌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 당시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박선자 할머니의 주소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원은 차 키를 챙겨 들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했다. SJ그룹의 비리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요양병원의 작은 면회실에서 박선자 원장을 마주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총명했다. 지원은 자신을 예전에 햇살 고아원에 있던 아이라고만 소개했다. 박 원장은 한참 동안 지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기억나. 넌 말이 없고 늘 창밖만 내다보던 아이였지. 유독 책을 좋아했고. 지원이, 한지원, 맞구나. 박 원장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다정했다. 이렇게 잘 커주었다니 고맙네. 무슨 일로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왔을까? 혹시 부모님을 찾는 게야?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찾는다기보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제가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속한 물건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외에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박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옆에 있던 간병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 잠시 후 간병인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낡은 베넷 저고리나 작은 신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아이의 물건을 따로 보관했단다. 언젠가 부모가 찾으러 올까 봐서. 그녀가 상자 바닥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이건 내 것이야, 지원아. 네가 처음 왔을 때 네가 입고 있던 낡은 담요 속에 이게 들어있었지. 지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 목걸이의 절반이었다. 그것은 날개가 부러진 나비의 형상이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사파이어 조각이 밝혀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부유한 가문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어제 지하 창고에서 본 흑백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희미한 형상을 떠올렸다. 그것이 이것의 나머지 절반일까? 이것 말고는 없었나요? 저를 데려온 사람이나 다른 어떤 단서라도. 지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구나. 그날 밤 넌 고아원 정문 앞에 놓여 있었어. 몹시 열이 났고 이 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있었지. 그것뿐이었어. 지원은 목걸이 조각을 굳게 쥐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박 원장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요양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졌다. 한빛 산부인과 임선희, 그리고 이 부러진 나비 목걸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SJ그룹 최진석 회장의 평창동 자택.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임선희 집사는 서재에서 최유라 대표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뱀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실패했다고요? 고작 감사팀장 여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까? 임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최유라의 짜증 섞인 변명이 들려왔다.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고. 무슨 특수부대 출신처럼. 닥치세요. 임선희가 싸늘하게 말을 끊었다. 당신이 그 여자애를 지하 문서 보관실로 보낸 것부터가 실수였어. 그곳에 한빛 자료가 있다는 걸 잊었습니까? 당신의 그 멍청한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고작 한지원이라는 계집애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최유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엄마? 걔가 정말 뭔가 알아낸 것 같아. 당장 잘라버려야 해. 임선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잔인한 계획이 빠르게 수립되었다. 물리적인 힘은 하책이었다. 더럽고 시끄럽기만 했다.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야죠. 임선희가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의 무기는 신뢰입니다. 감사팀장으로서의 권한과 명예. 그것을 빼앗으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법무팀과 재무팀의 우리 쪽 사람들에게 연락하세요. 뭘 하려고? 최유라가 되물었다. 임선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한지원이 우리 SJ의 내부 기밀 자료를 경쟁사인 태아그룹에 팔아넘긴 증거를 만들 겁니다. 동시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꾸며야죠.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경력을 끝장내는 것을 넘어 아예 감옥에 쳐넣으려는 계략이었다. 최유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역시 엄마야, 좋아. 당장 그렇게 해. 그 초라한 년이 감히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던 꼴을 다시는 못 보게 해줘. 내일 당장 이사회에서 그 여자를 끌어내리겠어. 임선희는 전화를 끊고 서재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급이 오는 밤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자신의 딸 유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한지원, 감히 내 딸의 자리를 넘보려 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25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주지. 한편
자신의 안가로 돌아온 한지원은 책상 위에 부러진 나비 목걸이를 올려두었다. 그녀는 즉시 국내 최고의 사설 감식 연구소에 연락해 목걸이의 재질, 디자인, 제작 연대 등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한빛 산부인과와 임선희의 과거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선희가 최 회장의 집사로 들어오기 전 한빛 산부인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유라 대표가 태어난 날짜와 한지원이 고아원에 발견된 날짜가 불과 사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명은 진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SJ그룹의 비리 감사가 아니었다.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목걸이 조각을 다시 굳게 쥐었다. 차가운 백금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그녀의 분노만큼이나 뜨거워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자신의 안가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어제 박 원장에게서 받은 부러진 나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사설 감식 연구소에 1차 감식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해 있었다. 목걸이는 25년 전 스위스의 한 명품 장인이 VVIP 고객을 위해 단 2개만 제작한 실피드 컬렉션의 일부였으며 사용된 백금과 사파이어는 최고 등급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범한 고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한빛 산부인과와 임선희의 연결고리를 파고들던 중이었다. 임선희는 최유라가 태어나기 직전 병원에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몰렸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모든 빚을 갚아주었고 그 직후 그녀는 최 회장의 자택 총괄 집사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데가 지원은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의혹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업무용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가 속한 회계법인 에이펙스 오딜의 윤 이사였다. 한 팀장. 지금 즉시 본사로 들어와 긴급 이사회야. SJ그룹 건 관련해서 윤 이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다. 지원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챙겨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안가를 나섰다. 에이펙스 오딧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이사를 비롯한 파트너 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 손님 자리에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SJ그룹의 법무팀장과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었다. 한지원 팀장. 우리는 방금 SJ그룹으로부터 한 팀장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윤 이사가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지원은 그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본 적도 없는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령 계좌에 SJ그룹의 경쟁사인 태아그룹의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날짜는 공교롭게도 그녀가 SJ그룹 감사를 시작한 직후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뇌물수수 증거였다. 최유라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사님. 한지원 씨는 우리 그룹의 1급 기밀인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자료를 태아 그룹에 유출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한 장 더 던졌다. SJ그룹의 내부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로그 기록에는 지원의 감사팀 아이디로 기밀 자료에 접근하고 외부 IP로 전송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 역시 완벽한 조작이었다. 임선희가 말한 그들 쪽 사람이 서버실에서 만들어낸 거짓 흔적이었다. 우리는 어제 한 팀장이 지하 문서 보관실에서 우리 보안팀을 폭행하고 도주한 직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뇌물수수, 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폭행.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였다. 조작입니다. 지원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도 기밀에 접근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SJ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비자금이라니. 최유라가 격앙된 척 소리쳤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SJ그룹에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윤 이사님, 이런 사람을 감사팀장이라고 믿고 맡기신 겁니까? 당장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지원 씨를 업계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펙스 오딧 역시 공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SJ그룹은 에이펙스 오딧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그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왜 문제를 일으켰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한지원 팀장,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군. 지원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다. 거대한 고객사와 힘없는 감사팀장 사이에서 그들은 고객사를 선택했다. 지금 즉시 한지원 팀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법무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 조치하고 모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합니다. 보안카드와 업무용 노트북 반납하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감사에게 신뢰는 생명이었다. 직무 정지와 대기 발령은 사실상의 해고였고 뇌물수수라는 혐의가 붙은 이상 그녀의 회계사 자격증마저 박탈될 위기였다. 그녀의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사원증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업무용 노트북을 건넸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최유라의 속삭임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주제를 알았어야지, 쓰레기.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경멸이 가득했다. 감히 내 것을 탐내? 넌 그 지하 창고 먼지 구덩이가 딱 내 자리야. 어디 다시 한번 기어오를 수 있나 보자.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왔고 로비를 가로질러 빌딩 밖으로 나섰다.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지원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명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 그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임선희와 최유라. 그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그녀의 숨통을 정확히 조준했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부러진 나비 목걸이였다. 지원은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25년 전 이 목걸이를 쥐고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어린아이.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리 위에 서 있는 자신.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은 감사팀장 한지원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25년 전 그날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절망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해고나 누명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무기를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그림자로서의 기술이 남아 있었다. 최유라와 임선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잃을 것을 모두 빼앗아감으로써 그녀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명예도 경력도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진실과 복수해야 할 대상만 남았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부러뜨려 강물에 던져버렸다. 감사팀장 한지원은 오늘 죽었다. 그녀는 안가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사용하던 누구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대포폰과 고성능 해킹용 노트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지원은 자신의 안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작은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감사팀장 한지원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접근 권한은 차단되었고 그녀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망한 유령이었다. 임선희와 최유라는 그녀의 손발을 묶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녀가 신뢰라는 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회계사일 뿐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림자로서의 한지원을 몰랐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고 어둠 속에서 정보를 캐내는데 더 익숙했다. 그녀는 패배를 곱씹는 대신 다음 수를 계획했다. 적들은 성벽 안에 숨어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성벽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정문은 굳게 닫혔다. 그녀에게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조력자, 내부의 적이 필요했다. 그녀는 SJ그룹의 모든 권력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대부분은 최유라의 편이거나 임선희의 거미줄에 엮여 있거나 혹은 진실에 무관심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SJ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최진석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강민혁 이사. 그는 최 회장과 함께 SJ그룹의 창립 신화를 이끈 인물이었고 근본 없는 최유라의 낙하산 인사를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지원은 감사 중에 강민혁 이사와 최유라가 이사회에서 격돌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최유라가 감정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때마다 강 이사는 데이터와 논리로 그녀의 계획을 박살냈었다. 최유라는 그를 아버지의 늙은 개라 불렀고 강 이사는 그녀를 회사를 망칠 암덩어리라고 여겼다. 그는 최유라가 아닌 최진석 회장에게 충성하는 마지막 인물이었다. 지원은 강민혁을 자신의 칼로 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미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힌 그녀가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한지원이 아닌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서 그에게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야 했다. 그것은 바로 최유라와 임선희가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원은 자신의 해킹용 노트북을 켰다. 이미 직무 정지당했지만 그녀는 감사 시절 SJ그룹 서버에 가장 취약한 백도어를 파악해 두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비상구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버에 접속해 한빛 산부인과로 흘러들어간 유령 기부금 내역과 최유라가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고 이를
해외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한 정확한 회계 장부를 빼돌렸다. 이제 접선 장소가 문제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동선을 며칠간 몰래 추적했다. 그는 극도로 신중한 사람이었다. 정해진 루트를 따르지 않았고 수행비서 외에는 사적인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저녁 비공개로 운영되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 클랑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장소였다. 수요일 밤 지원은 클랑의 어두운 복도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범한 야간 청소부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강민혁 이사가 복도를 걸어왔다. 그는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원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변조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즉각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졌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아선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적으로 간주했다. 누구냐? 길 비켜. 저는 한지원입니다. 지원은 정면으로 승부했다.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을 남자였다. 강민혁의 눈이 커졌다. 네가 산업 스파이년이 여길 어떻게? 그는 당장 보안팀을 부르려 했다. 5분만 주십시오.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5분 뒤에도 제가 스파이로 보이신다면 그때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님께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최유라 대표와 임선희 집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기회 말입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임선희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밝혔다. 그는 늘 최 회장 주변을 맴도는 그 집사가 의심스러웠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따라와. 그는 지원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무슨 꿍꿍이야. 마지막 발악인가. 뇌물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협박까지 하려는 건가.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누명은 곧 증명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SJ그룹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는 USB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임선희 집사가 지난 20년간 한빛 산부인과라는 유령 법인을 통해 빼돌린 회장님의 비자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대표가 그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강민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빛 산부인과. 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비자금이라는 단어는 그가 평생 관리해온 최 회장의 은밀한 자금이었다. 그것을 임선희가? 이걸 네가 어떻게? 저는 감사팀장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제 일은 숫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최유라 대표는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은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대로 SJ그룹이 저 모녀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지켜보실 겁니까? 강민혁은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최 회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기업이 저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딸과 정체불명의 집사 손에 놀아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진짜 폭탄이었다. 그는 지원을 노려보았다. 내가 이걸 받고 널 믿어야 할 이유가 뭐지? 네가 태아그룹의 이중 스파이일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제가 태아그룹의 스파이였다면 이 정보를 이사님께 가져오는 대신 언론에 터뜨렸을 겁니다. SJ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익이니까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SJ그룹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사님. 저는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사님은 회사를 지키십시오. 저는 제 복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이 아닌 차가운 결의를 읽었다. 이 여자는 이용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고 포기할 만큼 나약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카드를 잡기로. 뭘 원하지?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넣은 바로 그날 44층 감사실과 지하 3층 문서 보관실에 모든 CCTV 원본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선희 집사의 모든 통화 내역과 개인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요구였다. 사실상 그룹의 모든 보안을 그녀에게 열어달라는 말과 같았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 몰락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최유라에 의해 숙청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도 마지막 도박이었다. 좋아. 강민혁이 낮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누구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대포폰 하나를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걸 써. 내일 자정 이 전화기로 고스트 아이디와 접속 루트를 보내주지. 자네가 요청한 자료는 내가 확보해 보겠다. 하지만 명심해. 자네가 잡히면 나는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입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그림자는 원래 이름이 없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대포폰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강민혁은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굳게 쥔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방금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악마가 최유라와 임선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생각이었다. 지원은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갈 열쇠를 손에 넣었다. T형 한지원의 안가에 있는 노트북 화면이 녹색 명령어로 가득 찼다. 강민혁 이사가 보낸 고스트 아이디가 활성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SJ그룹의 신경망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간 손님이 아니라 벽의 틈새로 스며든 유령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는 즉시 자신에게 누명이 씌워진 그날의 44층 감사실과 지하 3층 문서 보관실의 원본 CCTV 영상을 찾아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공식적으로 제출된 편집본 영상과는 달리 원본 영상에는 그녀가 문제의 기밀 파일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찍혀 있었다. 오히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임선희의 하수인인 서버 관리팀 직원이 원격으로 그녀의 아이디를 도용해 기밀을 다운로드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지하 3층에서 그녀가 보안팀을 폭행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들이 먼저 전기 충격기를 들고 그녀를 위협하는 장면부터 녹화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 영상을 당장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카드일 뿐 복수를 위한 결정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뒤 강이사가 열어준 두 번째 백도어로 향했다. 임선희의 개인 금융 기록과 통신 내역이었다. 그곳은 부패의 심연이었다. 임선희는 지난 25년간 SJ그룹의 그림자 실세로 군림하며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녀는 최진석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빛 산부인과라는 유령법인을 통해 세탁하고 있었다.
그 돈은 스위스 비밀 계좌와 차명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지원은 임선희가 최유라의 값비싼 사치품 구매 비용을 대납하고 그녀의 정적들을 매수하는데 이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낱낱이 확보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25년 전 최유라가 태어난 직후 임선희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한빛 산부인과의 간호사였던 김미영이라는 여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 직후 김미영은 병원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지원은 즉시 김미영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설 감식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원이 맡긴 부러진 나비 목걸이는 쌍둥이 나비라는 이름의 세트 중 하나였다. 이 목걸이 세트는 25년 전 최진석 회장이 그의 아내의 임신을 축하하며 스위스 장인에게 특별 주문한 것이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당시 최 회장이 주문했던 디자인 스케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원의 목걸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졌다. 지원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저 SJ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감사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 도둑맞은 상속자였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의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김미영을 찾아야 합니다. 25년 전 한빛 산부인과 간호사.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민혁은 이미 지원이 보내준 임선희의 비리, 증거를 확인하고 경악한 상태였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라인을 동원하지. 이틀 후 강민혁의 연락이 왔다. 김미영은 이름을 바꾸고 경남 통영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췌장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었다. 지원은 그날 밤 첫 차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다. 병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김미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창밖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그녀의 침대 옆에 섰다. 김미영 씨, 25년 전 한빛 산부인과에서 임선희 씨와 무슨 거래를 하셨죠? 김미영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며 마치 유령을 본 듯 몸을 떨었다. 당신은 그 아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원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부러진 나비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지난 25년간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용서를 빌 대상이 나타났다는 것에 절망하면서도 안도했다. 아가씨, 살아 있었구나. 날 죽이러 온 거지? 진실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하세요. 임선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김미영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며 2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진석 회장의 아내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바로 지원이었다. 같은 시각 다른 병실에서 임선희 역시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그 아이, 최유라는 선천적인 심장기형을 안고 태어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태였다. 임선희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은 곧 탐욕으로 변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아내가 죽고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신생아실에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건강한 최 회장의 딸 지원을 자신의 딸로 등록하고
자신의 병약한 딸 유라을 최 회장의 딸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 여자는 악마였어. 김미영이 흐느꼈다. 나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지. 그리고 자기 딸 유라이 최 회장의 딸로 둔갑하는 걸 도왔어. 그리곤 당신을 담요에 싸서 고아원 앞에 버리라고 시켰어. 하지만 임선희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최 회장의 집에 집사로 들어갔고 우연히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딸 최유라를 찾았다고 연기하며 병약한 유라를 최 회장의 곁으로 데려왔다. 최 회장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로 둔갑한 유라의 건강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임선희의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최 회장의 딸 지원을 버리고 자신의 딸 유라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수정된 계획, 임선희는 자신의 딸 유라를 최 회장의 딸로 바꿔치기 했고 건강한 진짜 딸 지원은 고아원에 버렸다. 그리고 최 회장의 신임을 얻어 집사로 들어간 뒤 자신의 딸 유라를 뒤에서 조종하며 SJ그룹을 장악해왔다. 지원은 모든 것을 녹음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제 DNA를 증명할 자료는 있어.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김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에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언젠가 임선희가 날 배신할까봐 그때 당신의 탯줄과 최 회장님의 혈액 샘플을 몰래 빼돌렸지.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다. 임선희의 자백, 금융거래 내역, 목걸이, 그리고 결정적인 DNA 증거. 지원은 김미영에게서 샘플을 건네받았다. 당신의 죄는 법정에서 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고백이 당신의 유일한 속죄가 될 겁니다. 지원은 즉시 서울로 돌아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설 DNA 감식센터에 자신과 최 회장의 혈액 샘플 김미영이 보관하던 애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 결과는 12시간 만에 나왔다. 99.999% 친자 관계 성립.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사람. 최진석 회장이었다. 지원은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둘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강민혁은 지원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 밤 10시 회장님의 강원도 개인 별장 심장병 때문에 요양 중이시네. 내가 경호팀을 따돌릴 방법을 마련하겠네. 그날 밤 10시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최진석 회장의 별장. 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고 최유라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강민혁 이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최진석 회장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자네는 그 감사팀장 한지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지원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SJ그룹에 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 회장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유라가 또 무슨 짓을 한 겐가? 유라 대표와 임선희 집사의 금융범죄 증거입니다. 지원은 서류철 몇 개를 그에게 밀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넘겨보며 분노로 얼굴을 굳혔다. 이럴 수가. 내 돈을 임 집사가. 하지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김미영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부러진 나비 목걸이 반쪽을 그 옆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그의 앞에 펼쳤다. 회장님은 25년 전 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를 울렸다. 딸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지원은 녹음기를 켰다. 김미영의 처절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아이가 뒤바뀌던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최진석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의 시선은 목걸이와 DNA 결과지, 그리고 한지원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오갔다. 그는 지원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죽은 아내의 눈과 똑 닮아 있었다. 자네가 내 딸? 제 이름은 한지원이 아닙니다.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말했다. 제 진짜 이름은 최지원입니다. 회장님이 25년 전에 잃어버린 회장님의 진짜 딸입니다. 최진석 회장은 숨을 헐떡였다. 그는 서류를 쥔 채 바닥으로 쓰러지듯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은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2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딸 유라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 임선희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섬뜩함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의 절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감히 자신의 아내의 목숨과 맞바꾼 아이를 훔쳐?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아원에 버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을 사기꾼 모녀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딸을 바라보았다. 지원아, 내 딸아.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원의 뺨을 감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SJ그룹 타워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 언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 소집된 긴급 주주총회는 표면적으로는 그룹 경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유라 대표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충신인 강민혁 이사를 숙청하려는 검은 속내가 깔려 있었다. 연단에선 최유라는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버님의 와병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SJ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임선희는 이 사진의 맨 앞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집사로서 공손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지원은 제거되었고 강민혁은 곧 해임될 것이며 이 거대한 제국은 곧 완벽하게 자신의 딸 유라의 것이 될 터였다. 따라서 최유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민혁 이사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그저 굳은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주주가 강 이사의 해임안이 상정될 것임을 직감했다. 최유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대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문 쪽으로 동시에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 휠체어를 탄 최진석 회장이 그곳에 있었다. 강원도 별장에서 요양 중이어야 할 위독하다고 알려졌던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두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과 혼란의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어떻게? 최유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완벽했던 연설은 산산조각 났다. 임선희의 두 손은 자신도 모르게 세차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휠체어 뒤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네이비색 수트, 금속태 안경, 조금의 감정 변화도 없는 차가운 눈. 얼마 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감사팀장 한지원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지원이다. 저 여자가 왜 회장님과 함께. 대강당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에 빠졌다. 최유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다. 전현을 당장 끌어내. 여긴 어디라고 감히. 보안팀, 뭐해, 조용히 하시오. 최진석 회장의 쉰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든 소음이 다시 멎었다. 최유라는 아버지의 그 서늘한 분노에 입을 다물었다. 최 회장은 강민혁 이사를 바라보았다. 강 이사, 시작하게.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최유라를 가볍게 밀치고 연단 중앙에 섰다. 최유라의 혁신안이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긴급 주주총회의 진짜 안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첫 번째 안건, 전 감사팀장 한지원 씨의 누명과 SJ그룹의 보안 시스템 조작 건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곳에 재생된 것은 44층 감사실의 원본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한지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선희의 직속 부하인 서버 관리팀장이 그녀의 아이디로 원격 접속해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외부 IP로 전송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지하 3층에서 보안팀이 먼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지원을 위협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대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작이었어. 최유라 대표가. 최유라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임선희를 바라보았지만 임선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강민혁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병색이 완연한 한 여성, 간호사 김미영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미영, 25년 전 한빛 산부인과의 수간호사였습니다. 김미영의 처절한 자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25년 전 그 비 오는 밤, 최 회장의 아내가 사망한 직후 임선희가 어떻게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는지, 어떻게 최 회장의 건강한 친딸을 빼돌리고 자신의 병약한 딸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버린 그 아이의 목에는 부러진 나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증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지원의 목걸이 사진과 최 회장이 주문했던 쌍둥이 나비 디자인 스케치 원본이 나란히 떠올랐다. 이제 대강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사기극이었다. 맙소사, 그럼 지금 최 대표는 가짜란 말인가?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최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강민혁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스크린에는 임선희와 최유라가 한빛 산부인과라는 유령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그 돈이 어떻게 스위스 계좌로, 그리고 최유라의 사치품 구매 비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의 정점. DNA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의뢰인 최진석, 대상자 한지원, 결과 친자관계 99.999% 성립, 모든 것이 끝났다. 임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텼다. 최유라는 아니야, 아니야, 라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최진석 회장이 강민혁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섰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외쳤다. 지난 25년간 저는 저 악마 같은 계집과 그 어미에게 철저히 속아왔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연단에서 멍하니 서 있는 최유라를 향했다. 저기 서 있는 여자, 최유라는 내 딸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목숨과 내 딸의 인생을 훔친 저 간악한 집사의 딸일 뿐입니다. 대강당은 폭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최 회장은 숨을 몰아쉬고 천천히 자신을 부축하러 다가온 한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강당의 모든 사람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는 지원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여러분이 산업 스파이라고 불렀던 이 아이가 바로 내 진짜 딸입니다. 내 아내가 목숨과 맞바꾼 유일한 혈육 SJ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최지원입니다. 최진석 회장의 폭탄 선언이 대강당을 강타했다. 진짜 딸, 최지원. 그 단어들이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1초간 멈췄다가 폭발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지원, 아니 최지원을 향해 동시에 터졌다. 그녀는 눈부신 빛의 폭풍 속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연단 아래를 응시했다. 세상에, 진짜 딸이라고? 그럼 최유라는 가짜? 이게 무슨...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단상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단 위에 서 있던 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의 뇌가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지금 노망나셨어요? 저 미친년의 말에 속으신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 딸이잖아. 그녀는 최진석 회장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강민혁 이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 입 다무시죠, 최유라 씨. 아니, 임유라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꺾었다. 바로 그때 대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팀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1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 혼란을 뚫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최진석 회장과 강민혁이 미리 약속한 마지막 카드였다. 수사팀장이 맨 앞줄에서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임선희에게 다가갔다. 임선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영아 유기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임선희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증거 있어. 당신들 멋대로 날. 수사팀장은 대답 대신 스크린을 가리켰다. 증거는 저기에 차고 넘칩니다. 임선희 씨. 당신이 지난 20년간 빼돌린 수천억 원의 흔적과 25년 전 당신의 범죄를 자백한 김미영 씨의 증언 영상 원본, 우리가 다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와는 유치장에서 만나시죠. 수사관들이 임선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계산과 계략이 저 말없이 서 있는 가짜 딸, 아니, 진짜 딸의 귀환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짐승 같은 절규를 삼키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제 연단 위에는 최유라, 아니, 이뮤라만 홀로 남았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모든 악행의 공범이었던 어머니가 체포되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녀를 향해 터지던 플래시 세례는 이제 경멸과 조롱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세상 모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수사관들이 이번에는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최유라 씨, 당신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난 아니야.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그들을 피해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연단은 막다른 길이었다. 그녀의 발이 꼬여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수억 원을 호가하던 흰색 정장은 바닥의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최진석 회장의 곁에 그가 보호하듯 감싸 안은 최지원이었다. 그토록 자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지하 창고의 쓰레기가 지금 자신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원래 주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유라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오만함과 자존심이 증발하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유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연단 바닥을 가로질러 기어갔다. 그녀는 지원의 발치에 도달했다. 그리고 25년 전 지원이 고아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울부짖었을 때처럼 그녀는 지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지원아, 아니, 최지원 씨, 제발 용서해줘. 유라는 지원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전부 우리 엄마가 시킨 거야. 난 그저 딸로서 그녀는 모든 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떠넘겼다. 지하 창고에서 지원을 쓰레기라 부르던 그 오만한 공주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 가장 추악한 바닥을 드러내는 겁에 질린 가짜만이 남아 있었다. 대강당의 모든 이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에 숨을 죽였다. 최진석 회장은 이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강민혁은 경멸 어린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지원은 미동도 없이 자신에게 매달려오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유라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 벌레를 떼어내듯 유라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유라는 그녀의 차가운 손길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용서를 갈구했다.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자매였을 수도. 자매.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낮게 깔렸다. 그 입으로 감히 그런 단어를 올려? 네가 나를 지하 창고에 가두고 내 경력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시켜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나? 지원은 유라의 손을 완전히 뿌리쳤다. 용서는 법정에서 구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리고 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유라를 지나쳐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네가 짓밟고 올라섰던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물론 그들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수사관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유라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싫어, 놔, 난 SJ 대표야, 놓으라고 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25년간 누렸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대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초라하고 망가진 마지막 모습을 무자비하게 담아냈다. 진짜 재벌딸이 돌아왔다. 가짜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라는 제목이 모든 언론사의 속보 일면을 장식할 터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SJ 그룹타워 44층, 한때 인공적인 고요함과 음모가 서렸던 감사실이 아닌 최상층의 회장실 바로 옆 전략기획위원회실은 아침 햇살과 함께 건강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다. 끈적한 비밀 대신 투명한 데이터가 오갔고 아첨 대신 날카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 최지원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6개월 전 피비린내 나는 주주총회 이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던 SJ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녀는 한지원 감사 시절에 기능적인 네이비색 수트 대신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액세서리는 여전히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초라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뮤라 대표 시절 추진했던 블루 파이오니어 바이오 MA 건은 전면 재검토합니다. 최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혁 이사, 이제는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본부장 사장으로 승진이 든든하게 앉아 있었다. 최지원은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제표를 띄웠다. 장부상으로는 유망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림자 시절 확보했던 자료와 교차 검증한 결과 이 기업의 핵심 특허는 3개월 내 만료됩니다. 임선희와 이뮤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배임입니다. 임원진들이 술렁거렸다. 그들 중 일부는 이뮤라의 강압에 못 이겨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최지원 부회장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숫자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부패의 흔적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직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오너리스크의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임선희가 심어둔 수십 년 묵은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정교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정확하고 냉철하게 진행되었다. 대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AI 딥러닝 칩 개발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이것이 SJ가 나아갈 길입니다. 과거의 부실을 덮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고 데이터는 완벽했으며 비전은 강력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장의 숨겨진 딸 정도로 그녀를 수군대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를 진짜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 혈통이 아닌 압도적인 능력으로
얻어낸 존경이었다. 강민혁 본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6개월 전 악마와 거래를 하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백도어를 열어주었던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 최진석 회장의 결단력과 그가 가지지 못했던 섬세한 통찰력까지 발견했다. 최지원은 자신의 집무실, 과거 최진석 회장이 사용하던 방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처음 이 빌딩에 발을 디뎠을 때 그토록 위압적이었던 풍경은 이제 그녀가 책임져야 할 일터가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서명해야 할 결제 서류와 함께 아침 신문 일면이 놓여 있었다. 헤드라인은 사회면 톱을 장식하고 있었다. 세기의 사기극, 전 SJ 대표 이뮤라 및 모친 임선희, 대법원 상고 기각, 각각 징역 10년, 15년 형 확정 기사에는 두 모녀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실려 있었다. 재판부는 임선희가 25년간 주도 면밀하게 그룹을 기만하고 사유화했으며 최 회장의 신뢰를 배신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뮤라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들이 무릎 꿇고 빌었던 용서는 그 어떤 가명 사유도 되지 못했다. 지원은 그 기사를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사적인 감정의 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법의 심판은 그 과정의 논리적인 결말일 뿐이었다. 25년의 세월을 감옥 15년으로 환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신문을 치우고 대신 차세대 AI 칩 개발 계획서를 펼쳤다.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를 슬퍼할 시간보다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SJ그룹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뮤라의 무능과 임선희의 탐욕이 회사를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휠체어를 탄 최진석 회장이 강민혁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6개월 전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쓰러졌던 그는 이제 혈색이 완연히 돌아와 있었다. 25년간 그를 짓눌렀던 병은 심장병이기도 했지만 진실이 가려진 채 느끼던 죄책감과 슬픔이라는 마음의 병이기도 했다. 회의는 잘 끝났느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옅은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네, 블루 파이오니어 건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최 회장에게 그녀는 잃어버린 아내의 모습과 자신의 냉철함을 동시에 닮은 기적이었고 지원에게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뿌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었다. 최 회장은 강민혁의 도움을 받아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그 상자를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었다. 지원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25년 전 자신이 봤던 흑백 사진 속 아이의 목걸이와 한 쌍을 이루는 나머지 절반의 나비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쌍둥이 나비,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
하나는 태어날 너를 위한 것이었지. 최 회장은 지원이 고아원에서부터 간직해온 목걸이를 꺼내도록 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조각을 맞추었다. 부러진 날개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완벽한 한 마리의 쌍둥이 나비가 되었다.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상징이었다.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차가운 금속 조각이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쥐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최 회장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원아, 최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SJ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물려주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너의 능력과 지혜로 저 괴물들의 손에서 되찾았기 때문이다.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지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과 강민혁이 집무실을 나간 후 지원은 완성된 나비 목걸이를 손에 쥐고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그녀는 6개월 전 모든 것을 잃고 한강 다리 위에 섰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1년 전 그림자라 불리며 44층 감사실에서 숫자를 파고들던 한지원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어둠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그 빛의 중심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한지원으로 살았던 25년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냉철한 이성을, 강철 같은 의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꿰뚫어 보는 눈을 훈련했다. 이뮤라가 가짜 공주의 삶에 취해 있을 때 그녀는 진짜 전사로 단련되고 있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모든 시련이 결국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혈통이나 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존엄과 능력의 승리였다. 최지원은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SJ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당당히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SJ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